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 진행이 될 거냐면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게 있어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실질 공급, 간접 공급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했었고 그 실질 공급은 이런 걸 말하고 간접 공급은 이런 걸 말한다라는 얘기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면 안 되는 거래란 얘기세요. 거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에서 재화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재화라는 부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유가증권, 가장 대표적으로 화폐로 쓰는 부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아예 재화 쪽에 못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유가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재화가 아니다. 그럼 재화가 아닌 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로 보셔야 돼요. 뭔가에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대가의 의미로 주고받는 부분들은 재화 공급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재화는 맞지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재화가 아닌 것도 공급이 될 수 없고 재화는 맞지만 공급을 보지 않는 것도 재화 공급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우리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지 않는 걸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예제가 하나 있어요. 교재 248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도 가지고 갈게요. 그건 이제 이론적인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 전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47페이지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얘기의 첫 번째 담보의 제공이에요. 이게 세무 2급 교재는 박스 내용에 쭉 정리가 되어 있고 회계 1급 교재는 지금 제가 써드린 것처럼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이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나오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박스에 넣어져 있느냐 아니면 글로 써져 있느냐. 자, 담보의 제공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토지와 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또는 여러분 회사에 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기계요. 우리 대출 받을 때 기계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유형자산의 기계. 또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을 무엇할 수도 있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슨 부분?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뭘 받았다? 나 대출 좀 해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고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은행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기업이 요구한 대출금을 빌려줬다는 거죠. 저는 그 대출에 대한 금액을 얼마로 가정을 드린 거고요. 3억. 그러면 3억을 지금 현재 빌려주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무슨 뭐 특히나 이제 부동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등기를 떼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누가 저당을 설정했는지를 다 보이죠, 여러분. 담보를 지금 제공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다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명의는 누구 거였을 것이다. 기업의 명의거든요. 다만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뿐인 거지 명의가 은행의 명의로 바뀐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담보 목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라는 게 있어요. 실제 이제 업무자들은 포괄적인 양수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도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은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아예 통째로 넘기는 거.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으셨었던 거냐면 우리 기존에 회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영어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영어권. 그럼 영어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영어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장부에 올리려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되지 않고 반드시 유상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장부에 올라올 수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럼 유상취득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얘기했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이시다? 아, 지금 현재 내가 A라는 회사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하였다? 아유, 이 회사를 샀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는 양도해주고 누군가는 양수하는 관점이잖아요. 그쵸? 그럼 영업권이 발생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부분? 양수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포괄적인 사업에 양도라는 사람은 넘겨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그 양수도의 관계에서 나와져 있는 그 부분에 우리 부가가치세 10%가 발생되는 게 맞느냐, 징수하는 게 맞느냐. 자, 부가가치세법상 기본적인 얘기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과세거래처럼 나와질 수 있는 요건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부분에 보여드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양도자와 양수자 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둘의 관계에서 우리 자산도 그들한테 무엇할 것이고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을 부채도 넘겨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본도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봤을 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란 걸로 구성이 되는데 내가 지불하는 건 자산 부채까지 모두 다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 모두 다 넘겨받을 거기 때문에 또는 모두 다 넘겨줄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 돈을 주고 받는 영업권의 가치는 이 자본에 대한 금액보다 더 크냐 작냐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부가세 10%를 주고 받을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요. 가치가 실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이 무슨 부분 우리 양수도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사업에 대한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 이런 포괄이라는 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거예요. 일부만 넘겨주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일부만 넘겨준다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권리 중에 나 특허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있었거든. 근데 그 특허권을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이제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계속 확장할 거고 그래서 그 특허권만 팔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10%가 나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다 통째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다? 그럼 차액만큼 영업권을 형성이 된다는 걸 회계에서 배우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처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괄자가 붙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5억이고 부가가치세가 5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세웠어요. 그러면 둘의 대가는 그렇게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양도자와 양수자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자,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를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발생이 돼요. 얼마가? 5천만 원이. 자,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5억 5천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면 매입세액 얼마가 생길까요? 5천만 원이 생기죠. 그러면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없다라고 가정을 세우면 우리는 이 매출세액 5천만 원 그대로 무엇할 것이다? 납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납부세액 5천만 원이 나와집니다.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회사를 구입하는 과정 중에 포괄적 양수도라는 과정 중에 매입세액 5천만 원을 부담했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세액이 없다라는 가정을 세우면 우리는 이 5천만 원 무엇 해야 된다? 그대로 다 돌려받을 거거든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명의사만 바뀌는 거지 이 둘의 관계를 따져보면 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한 사람한테는 세금을 내줘야 되는 꼴이에요. 그럼 징수세액은 뭐가 된다? 0이에요. 부가가치라는 것 자체가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익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말아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말고 부가가치세 징수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로 5억에 5천만 원대 세금 계산서 주고받으세요. 왜냐면 원래 무형자산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무형자산의 단독 거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단독 거래가 아니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전체를 다 무엇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걸 우리가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럼 시험에선 그림을 내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냥 이렇게 글로만 내겠죠. 자, 세 번째, 조세 물납입니다. 여러분, 조세 물납이라는 얘기는 세금을 무엇으로 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로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 게 원칙일까요, 여러분? 금전이요.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납부. 근데 나는 현금으로 낼 수가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세금을 납부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 국가가 들어와서 무엇하지 않는 한 우리가 공매라는 걸 진행하지 않느냐? 자, 그 부분은 내가 지금 현재 상속을 받았다. 내가 또 증여를 받았다. 근데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으로 내가 건물 두 채를 받았다? 근데 문제는 그 건물 두 채를 받았으니까 뭘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낼 만한 현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걸 물납이라고 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화의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증여도 똑같아요, 여러분. 증여도 똑같습니다. 뭐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게 뭐 대기업 모 그룹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뭘 팔았다고 얘기해요? 주식을 시장에 팔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냐면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세금을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금으로 못 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세와 증여세, 여러분. 그리고 부동산세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지방세 규정에 의해서도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나 강제 경매. 공매는 누가 하는 거? 쉽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우리 경매라는 건 누가 하는 거? 우리 민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입니다. 은행에 무엇을 하시고 우리 지금 대출을 받고 내가 대출금 상환을 못했다. 또는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못 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더라. 그걸 무엇 해버리는 거예요? 공매해버리는 거. 또는 우리가 이제 세관을 통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과정 중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신고가 안 되져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적발이 됐다. 내면 괜찮지만 안 낸다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공매 처리해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공매나 강제 경매에 대한 재화의 양도가 있었다라면 이 부분은 재화의 공고로 보지 말아라. 세금 납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는 빚을 갚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자의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라든지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 경매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거. 여러분, 하치장은 사업장이다,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는 장소를 이동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재화를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화재에 의해서 무엇되었다? 소실이 일어났다. 여기 이제 망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회계에서 소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실 또는 소실 또는 우리 회사의 물품을 도난당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회계 처리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우리는 국가한테 내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들이 무엇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에 보시면 248페이지에 뭐가 나와져 있다. 우리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간주공급 문제가 회계급수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회계처리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무는 지속적인 출제가 있었다. 근데 회계처리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백지를 주고요. 제가 백지라는 건 부가세 신고서가 빈양식지라는 거예요. 빈양식지에 우리 무슨 부분 직접 입력을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내는 게 전산세무의 특징이에요. 세무급수부터 그때 요 타계정 대체와 관련된 부분을 주고 간주공급 해당 여부를 체크한 다음 해당이 된다라면 무엇 하셔라?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기록해서 신고하라는
부분에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분계는 여전히 내는 부분이었는데 회계까지 내려왔다는 게 특징. 그리고 세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까지 출제하고 있다. 뭐 이론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 명세의 거래 사례 중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여부란에 무엇 해달라? 해당한다라면 동그라미,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X로 표시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는 부분의 기본 전제가 뭐였었나요, 여러분? 내가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었다라면 우리 무엇 하지 않는다? 간주 공급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붙는 거겠죠. 그래서 당해 재화는 모두 매입세 공제분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선비부터 순차적으로 무엇 하시면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수선비라는 개정 과목이었고 거래 내용을 봤더니 불량품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량품 교환이라는 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 무상 AS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금 실제로 판매됐던 부분에 물품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무엇 해주셔야 돼요? 또 바꿔주시기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누구를 재고자산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간주공급을 보느냐? 아니죠, 여러분. 네,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가 맞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타계정 대체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변의 수선비, 대변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8번 타계정 대체라는 저기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 회계 처리는 무엇으로? 원가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는 하시는 건 맞지만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개정 과목이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을 봤더니 매출처에 사은품으로 제공했대요. 자,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처에 무슨 부분? 접대라는 성격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도 있다. 판매를 하면 우리 물건에 대해서 잘 팔아두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지급할게요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판매 장려금이에요. 그래서 이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여러분 장려수당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물건 잘 팔아달라고 하는. 그러면 접대비하고 판매 장려금은 일종의 비슷한 성격이긴 하지만 계정은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접대 성격으로 가져가는 건 우리 무조건 뭐로 가는 게 맞다?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게 맞아요. 간주 공급. 근데 판매 장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금전으로 장려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장려금을 금전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로 줄 수도 있다. 현물로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현물로 주는 건 누가 봐도 재고자산 타계정 대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금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법인세에서도 인정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급하는 사람은 무슨 부분을 처리하시면 되고요. 적정한 비용 계정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수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거는 간주 공급에 우리는 가져올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현물로 주는 건 내 거래처한테 우리 물건 잘 팔아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2개를 더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들이 10개를 팔면 2개를 더 주겠다 해요. 그럼 2개 팔은 건 그 사람이 가져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물건 팔아주는 사람이.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그들하고 거래 관계에서 거래 징수하는 건 10개에 대한 물품에 대한 공급가액과 세액밖에 징수를 안 하거든요. 그럼 2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징수한 사실이 없죠. 근데 그 부분 사가지고 왔을 때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져요. 그래서 현물에 대해서는 뭐로 보겠다. 간주공고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상 증여. 그러니까 우리가 접대비로 보는 간주공급이 사업상 증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것. 요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는 매출처의 사은품으로 주었다는 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간주 공급 4개가 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그 4개 중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뭐가 된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 처리하실 때 여러분 공급가액은 뭐로 갈 거냐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누구에 대해서는 발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생들 발급하는 부분이요. 하나 발급하는 거 있었잖아요. 직매장 반출. 그쵸? 네,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 생들 발급하셔야 된다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들 발급하지 않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우리 과세 표준은 뭐로 가야 되느냐? 간주 공급은 시가라고 했었죠. 거기 또 예외가 있었죠. 다만 직매장 반출은 원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사업상 증여는 당연히 과세 표준은 시가로 가야 되겠죠. 시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비품 가볼게요, 여러분. 비품. 자, 이 비품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구입해도 비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과세 사업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기 비품 사가지고 오면 사업에 사용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제받는 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 갖고 있었던 재고 자산을 비품으로 타계정 대체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가 금액 600만 원으로 타계정 대체 분개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간주 공급 보지 않는다는 거. 자, 기부금이 있네요. 기부금. 이재민 구호품으로 한국방송공사에 기탁하였다. 이재민 구호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부 목적으로 무상증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국가는 뭘 하고 있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겠다. 우리 간주 공고 보지 않겠다.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우리 기부 문화 활성화를 권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일반 전표라는 부분에 가서 원가 금액 620만 원으로 뭐는 해주셔야 될까요? 타계정 대체 분개는 해주셔야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입니다. 화물 자동차의 수선이래요. 여러분, 화물 자동차는 우리 매출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운반용 또는 배송용에 사용하는 자동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주 공급에 들어가서 봤을 때 자가 공급이 있었고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뭐가 있었다? 우리 유지가 있었고 그리고 뭐 임차가 있었다. 그 부분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 부분은 간주 공급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다만 원가 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타계정 대체 분개는 일반 전표라는 데에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 자, 그 다음 광고 선전비. 자, 광고 선전비 내용을 봤더니 여러분 상품 진열 목적으로요. 다른 사업장으로 무엇하였다? 반출하였다. 우리는 물건을 팔려면 매장에 진열도 하고요. 또는 우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쪽에도 진열을 해요. 그래서 광고 선전비라는 것도 얘기가 될 수 있고 견본비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회사의 매출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무엇하는 거? 사다가도 진열할 수도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 공고를 본다 안 본다?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주 공고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원가 금액으로 타계정 대체만 정리해 주셔라. 자, 접대비. 특정 거래처에 무엇하였다? 무상 제공하였다. 여러분 특정 거래처라는 건 매출처든 매입처든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거래처한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었대요. 누가 봐도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는 시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선전비인데 조금 전에 했던 광고 선전비는 상품 진열 목적으로 보냈던 거고요. 지금의 광고 선전비는 제품 홍보용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또는 나하고 특정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무엇하였다? 배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이렇게 왜 샘플 나눠주시고 하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우리 간주 공급을 볼 것이냐? 아니죠. 이것도 실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고요. 자기 사업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불특정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광고 선전비 처리하시고 간주 공급 보지 않습니다. 타계정 대체만 해주실 것. 자, 개발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우리 신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사가 갖고 있었던 원재료를 가져다 쓰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외부에서 구입해도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주 공고를 보지 않습니다. 원가 금액 타계정 대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예요, 여러분. 자, 복리후생비는 자, 뭐 때문에 나왔는지 봤더니 창립 기념품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임직원한테 무엇하였다? 증정하였다. 그래서 회사 창립 기념과 관련된 부분으로 임직원한테 주었다. 자, 이제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어느 부분에 간주 공급에 가면 자가 공급이 있고 개인적 공급이 있고 사업상 증여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폐업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근데 우리 임직원들이 회사의 재고 자산을 가져다가 썼다 또는 회사가 임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주었다 그럼 뭐가 된다? 우리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개인적 공급에 해당이 되면 이 부분은 일단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입니다. 그래서 간주 공급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은 뭐로 가야 된다? 시가로 가야 됩니다. 시가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건 그거예요. 세법상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복리후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개인적 공급이 있었다. 그럼 이 개인적 공급은 우리 무슨 부분? 우리 10만 원까지는 무엇으로 보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연간 10만 원이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까지는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주 공급이 아니다. 근데 우리 10만 원을 무엇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우리 간주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금액은 초과한 금액이 여러분 초과한 금액. 자, 그러면 지금 시가 금액이 170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간주 공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160만 원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 개인적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명절도 들어올 수 있었죠, 여러분. 네, 명절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명절 같은 경우는 얼마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언제죠? 우리 설날하고 추석.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생일이나 창립기념일이 또 포함이 되지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 유지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었던 차량 유지비랑 다르네요. 앞에는 우리 화물이라고 해서 배송용이었었죠. 근데 지금 들어온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수선하는데 회사가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을 사용하였다. 그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우리 앞에를 무엇하면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 그리고 소형 승용차 규정에 들어온 자동차 그러면 1000cc 초과하는 자동차, 125cc 초과하는 이륜 자동차, 그리고 인승으로 얘기할 땐 8인승 이하에 해당이 되면 우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사유가 있다. 근데 그런 자동차를 무엇하였다? 수선하는데 재고자산을 썼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우리 뭐가 된다? 자가 공급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럼 간주 공급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 금액인 210만 원으로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과세표준 금액이 여러분 제가 시가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은 과세표준 때문에 알려드리는 부분입니다. 타계정 대체는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타계정 대체 금액은 다 뭐 가져간다? 우리 타계정 대체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는 건 모두 다 원가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원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해설 부분은 교재에 써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앞에 설명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거라서 뭐 특별히 다시 보실 부분은 없어요. 그냥 접대비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된다. 과세표준 시가금액으로 가시라 라는 거.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 접대비도 우리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니까 과세표준 금액 280만 원 시가를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 간주 공급이 있고요. 과세표준 금액은 우리 170이 아니라 10만 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초과 금액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160이에요. 근데 자꾸 170으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가 공급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 예제 부분에 나와져 있는 부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